2025년 6월 러시아 이르크츠크주 우솔스키구에 위치한 벨라야강 인근에 한 트럭이 정차합니다. 이 트럭에는 모듈형 주택으로 위장한 우크라이나의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는 배터리 충전기, 모듈식 장치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운용 플랫폼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컨테이너 상단부에는 차폐막이 설치되어 러시아 감시기관의 조기 탐지를 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차하고 있던 트럭의 컨테이너 상단부가 원격 조종을 통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특수한 목적을 띠는 수십 대의 드론들이 실려 있었으며 드론들은 모두 원격 조종을 통해 불특정한 공간에서 언제든지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대의 드론들은 상단부가 열리자 약 2km 떨어진 지점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론들이 향한 곳은 러시아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운용의 핵심 거점 중 하나인 벨라야 공군 기지로, 이곳은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다수의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한 드론들은 차례대로 함께 장착되어 있던 미사일과 함께 배치되어 있던 러시아 항공기에 발사되었습니다. 해당 드론들은 항공기뿐만 아니라 군사 기지 내 유류고 및 레이더 시스템들을 차례대로 파괴했으며 비슷한 시각 러시아 군사기지 외곽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무르만스크주에 위치한 또 다른 군사기지인 울레냐 기지 인근에 세워진 트럭이 컨테이너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십 대의 드론이 러시아 공군 기지로 향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다수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받은 지역은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총 4곳의 군사기지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무르만스크주 올레냐 기지, 류잔주 다길레보 기지, 이바노보 기지, 그리고 이르크츠크주 벨라야 기지, 모두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가 모여있는 공군 기지들로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가 최소 40대 이상 피해를 입었고 13대는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전략 폭격기 전력의 약 34%에 해당하는 규모로 한 번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격이 단순히 천문학적인 규모의 러시아 전략 자산을 파괴시켰다는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공격이 발생한 위치들 때문이었죠. 기지 간의 거리는 최소 수백 킬로미터에서 최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벨라야 기지는 우크라이나 국경선과 약 5,000km 떨어진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해당 기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러시아 가장 내륙 지역에 위치한 공군기지라는 점 때문에 해당 기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접근 방법은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몽골이나 중국을 경유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하지만 현재 몽골과 중국은 러시아와 가까운 우방국에 속하는 국가들입니다. 거미줄 작전이라고 불린 이번 작전은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러시아 어떤 지역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전략적으로 오랜 기간 이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 외교적, 기술적, 그리고 정보 측면에서 조율과 노력을 이어온 결과였습니다. 2022년 여름, 우크라이나 정부는 드론의 군대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같은 해 봄 러시아의 침공과 함께 시작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군사적 열세인 상황이란 점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정책을 통해 드론의 정찰 및 공격 임무를 포함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목적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방국들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무기가 우크라이나 지역 내 방어 용도로만 사용되길 원했습니다. 이것은 자칫 지원된 무기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을 경우 전쟁이 확대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직접적인 협력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드론 개발 정책에서도 직접적인 협력보다 민간 기업들의 협력을 통한 우회적인 접근 방식으로 자신들의 방위 역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우방국들 역시 민간 기업들의 협력을 통한 우회적 방식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우크라이나의 드론 군대 프로그램 정책이 발표된 뒤 튀르키예와 폴란드, 미국의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내 드론 생산 기업들과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드론 공급 계약 체결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내 공장 건설을 발표하고 자폭 드론 개발, 드론 운용 체계의 공동 개발, 드론 운용 기술 지원 등을 통한 협력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민간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싸울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우방국들은 드론이 실제 전쟁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드론을 이용한 대규모 현대전이 발생한 전 세계 첫 사례로 그 규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전투 방식, 방어와 공격 양면의 활용 범위, 기술 전략 변화를 촉발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역시 자신들이 개발한 드론을 러시아에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드론 역량을 높이면서 서방 세계와 이에 반대하는 세력 간의 싸움으로 점차 커지기 시작했고 이 중심에는 드론이 있었습니다. 2023년 라트비아 기업이 우크라이나 내 드론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독일의 기업에서도 정찰 드론 공급 및 현지 생산 공장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더 넓은 범위에서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의 협력이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2023년 12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하며 해당 도시를 완전히 점령하려는 시도가 지속됩니다. 이곳은 도네츠크주, 마리우폴과 함께 돈바스 지역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동부 주요 거점 지역으로 러시아는 러시아 본토에서 크림반도를 지나 최종적으로 마리우폴, 멜리토폴을 포함한 돈바스 지역을 연결해 이곳들을 우크라이나와 분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뒤인 2024년 1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접경 지역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행정 중심지인 하르키우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실시하며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을 받아 하르키우와 헤르손 지역에서 방어 작전을 강화하며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공세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점차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대되며 에너지 인프라 및 민간 시설을 공격하는 횟수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공세는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와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 계획을 위해 우방국들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2024년 5월 당시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캐머런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영국의 협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영국의 무기가 러시아 본토에 사용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결정하는 것에 달렸다고 밝히며 우방국 중 처음으로 자신들의 지원 무기에 대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부분적으로 극히 일부에 대한 사용만 승인했던 것과 다르게 언제든 필요에 따라 러시아 본토에 직접적인 타격을 허가한 첫 공식적인 사례였습니다. 이후 비슷한 시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솔츠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군사 기지를 언제든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합니다. 네덜란드 역시 외무장관 성명에서 자신들이 제공한 전투기가 러시아 내 목표물 공격이 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승인을 하게 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2024년 5월을 기점으로 자신들이 지원한 무기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승인하거나 러시아 내 군사기지 타격이 정당하다고 우회적으로 밝히면서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우방국들의 지원 무기와 자신들이 개발한 드론을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정보 능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본토 내 드론을 이용한 공격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유로마이단 이후 10년 넘게 미국 CIA와 영국 MI6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 방첩 능력을 꾸준히 개발하고 자신들의 정보 수집 능력을 통해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마다 러시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방첩 활동 범위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러시아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방국들의 러시아 본토 공격 승인과 자신들의 방첩 능력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이어진 드론 개발 능력도 점차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초기 대부분의 드론을 서방 세계와 우방국들의 지원을 통해 공급해왔지만 전쟁 발발 후 2년이 지난 2024년 연간 약 200만 대 군사용 드론을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하는 드론을 포함한 쿼드콥터 폭격기, 자폭용 드론, 정찰 드론, 장거리 정밀 타격 드론을 포함한 모든 무인 항공기의 96%를 국내 생산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25년 2월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최초의 민군 통합 조직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겪은 전쟁 수행 능력을 서방 세계와 교류함으로써 서방 세계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의 방위 능력과 나토와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최종적으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두 그룹 간의 교류였습니다. 점차 높아지는 드론의 기술력, 늘어나는 동맹국들의 러시아 본토 공격 승인과 교류, 넓어지는 러시아 전역에서의 방첩 활동 등이 합쳐지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 군사적 상징성과 전략적 가치를 지닌 기지들에 대한 드론 공격을 실행합니다. 2025년 6월 발생한 거미줄 작전이라고 불리는 해당 계획은 러시아 전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기지들을 동시에 공격함으로써 러시아의 방공망을 분산시키고 전략적 충격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각 기지들은 상징성과 더불어 공격 대상을 쉽게 파악해 잘못된 피해가 발생하기 적은 위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크림 반도를 포함한 더 많은 지역에 대한 전략적 공격을 실행합니다. 일반적인 무기나 전략 자산들은 공격이 발생했을 때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자칫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드론은 소형화, 경량화됨에 따라 자신들이 목표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해 목표만 공격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은 단순히 러시아의 전력을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의 최종 목표는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공격이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동부 전선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휴전 협정 이후 이어질 EU와 나토의 협력을 포함한 서방 세계와의 광범위한 연대에 있어서 자신들의 전쟁 경험을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유럽 지역에서 시작된 전략적 자율성과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는 최종적으로 EU와 나토에 가입해 러시아로부터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고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뜻대로 휴전과 휴전 이후 안보의 위기에서 자신들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